안녕하세요. 썰밤을 항상 틀어놓고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과 경악스러운 사연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넋두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전하는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드리니 넓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운 거 없고 가진 게 없이 자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중학교를 입학하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몇 달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이후 고향인 농촌에서 남의 집 농사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답니다. 공사장, 중국집 배달, 유리공장 등등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돈을 모으게 되자 혼자 할 수 있는 고소득 직업을 찾아봤어요. 언젠가 화물 트럭 기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대형 트럭만 있으면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말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 바로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님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소개받게 됐고 중고 트럭을 마련해서 공사장 자재를 운반해주기 시작했어요. 일은 어려울 것 없이 화물에 짐을 싣고 장거리를 운전해서 배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며 소변을 참거나 졸음이 오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느 직업이든 고충이 있으니 저는 운전하며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일하며 30대 노총각이 됐습니다. 요즘이야 30대를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주변에서 다들 결혼할 때를 놓쳤다며 하루빨리 여자만 생기면 장가가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매일 운전하는 것 말고는 활동을 하지 못하니 여자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짝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운명적인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공사장에 자재를 운반하고 근처 한밭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식당 주인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죠. 구슬땀을 흘리며 미소를 잃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바 식당에 일부러 자주 들렀고 여자에게 말을 여러 번 걸면서 제가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렸답니다. 고백을 하려고 여러 번 용기를 내봤는데 이상하게 좋아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편지 몇 장을 진실되게 써서 여자에게 전해줬죠. 한밭집 사장이자 그녀의 엄마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정아, 이 총각 성격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생긴 것도 잘생긴 게 내 사윗감으로 딱이다. 이 총훈이, 내 딸이 그렇게나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제 색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마누라 굶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 생활력은 타고났으니까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주 열정적이구먼. 내 딸을 그리 좋아해주니 나도 기분이 좋네. 순정이가 쑥스러워서 대답 못하는 거니 그 다음에 왔을 땐 둘이 커피라도 한잔하게. 그렇게 사랑하게 된 여자의 엄마와 먼저 대화가 오갔고 저를 믿어주는 분위기라 계속해서 대시를 했습니다. 결국 제 어설픈 사랑 고백은 2달 만에 성공해서 순정 씨와 애인 사이가 됐어요. 저희 둘의 만남은 한밭집이나 근처 시내로 나가서 데이트를 잠깐씩 했습니다. 그러다 순정 씨가 저와 결혼할 마음이 생기자 1박 2일로 여행도 다니고 시골에 있는 저희 본가에도 놀러 갔답니다. 5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내가 된 순정 씨는 한밭집을 그만두고 저와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고
부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집 밖을 나가기 싫었어요. 아내와 함께 지내는 시간 내내 어찌나 많이 웃고 기뻤던지 장거리 운전하러 가는 화물차 기사를 그만두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니 기분 좋게 일을 하러 떠났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을 지새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가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저는 행복의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제가 예쁜 아내와 더불어 자식까지 생긴다고 하니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이젠 식구가 하나 더 늘게 생겼으니 화물 운송 일을 더 늘리기로 했죠. 제 몸이 조금 더 힘들어도 가족들이 가난하지 않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바짝 모은 돈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기 방도 예쁘게 꾸며놓고 얼른 태어나길 기다렸죠. 만삭이 된 아내는 효자 아들 덕분에 그 흔한 진통 하나 느끼지 않고 아들 녀석을 순풍 낳았답니다. 아들이 저희 부부 인생에 들어오며 전해준 행복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자식 키운 부모라면 누구나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세 식구는 부러울 것 없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다만 제가 화물 운송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덜어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입을 떼고 걸음마를 떼자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세 식구가 같이 놀러 가자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가끔 시간을 내서 식구들끼리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아들과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아들은 5살 때까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잘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죠. 아들이 친구들은 다들 바다나 계곡에 놀러 갔다 왔다면서 자랑을 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왜 아무 데도 가지 않냐고 뾰루퉁해 있었어요. 화물 일은 겨울을 빼고는 늘 바빠서 쉽게 시간을 내지 못했답니다. 제가 알아듣게 설명해 줬지만 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가족여행을 가자고 졸라댔어요. 그래서 일을 무리하게 하고 억지로 시간을 냈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 걱정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 여보, 꼬박 이틀 동안 운전한 거지? 우리랑 여행 가려고. 당신 많이 힘들겠다. 그냥 가지 말까 봐. 아니야. 지금 새벽 4시니까 3시간 정도만 자고 출발하자.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걸.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같이 눈 좀 붙이자. 기철이가 오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자면서 잠꼬대하더라. 바다가 너무 좋고 예쁘다면서 말이야. 기철이가 그랬어? 아휴, 아빠라는 사람이 애가 가보고 싶은데도 자주 못 데려가서 미안하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기철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밤새 운전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 식구가 만난 것도 먹고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저는 아내와 대화 몇 마디 나누고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3시간 뒤 아들 녀석이 저를 흔들어 깨우며 난리를 쳤어요. 아빠 일어나. 우리 바다 가야지. 오늘 약속했으니까 얼른 일어나. 우리 아들 일어났어? 아빠 5분만 더 자면 안 될까? 안 돼. 빨리 씻고 출발해야 해. 엄마가 차 막힐 거라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 일어날게. 기철이부터 씻고 나와. 그날 여행 가려고 화물차 기사 동료의 승용차를 빌려와서 다행히 트럭으로 여행길을 가진 않아도 됐답니다. 이윽고 여행길을 출발하자 아들 기철이가 신이 났는지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내는 집에서 싸온 김밥을 아들과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한참을 달려 동해바다에 도착했고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어요. 아들 녀석은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훌렁 벗더니 미리 입고 온 수영복을 자랑하더군요. 슈퍼맨이 그려진 수영복이었는데 2달 전에 사놓고 처음 입는 거라며 떠들다가 다 같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물놀이는 매우 시원하고 즐거웠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바닷물로 모두 씻어버리는 것 같았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놀았더니 아들이 피곤하다며 그만 숙소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약해둔 작은 모텔로 가서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고 다시 깨어나자마자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면서 눈과 마음에 많은 걸 채워 의미 있는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에 들어가자고 해서 저와 한참을 놀다가 모래사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집에 가서 바로 화물 운송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조금 더 지체하면 시간 약속을 어길 것 같아서 그만 놀고 집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아내는 곤히 잠들었어요. 저도 피곤하긴 한데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껌을 씹으며 쉼없이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 뻥 뚫린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피로가 가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눈을 잠시 감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가 뒤집혀져 하늘이 밑으로 보였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차는 고속도로 터널벽에 부딪히면서 뒤집힌 것 같았어요.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의식을 잃어서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좁은 차 안에서 손을 뻗어 2사람을 조심히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내는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고 아들은 눈을 뜨자마자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들의 오른쪽 다리를 보니 발이 뒤로 휙 돌아가 있더군요. 아내는 계속해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이 없어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하나가 차를 세워 자기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해줬고 금세 도착한 구급차가 저희 식구를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다리 수술을 하러 수술실로 들어갔고 아내는 병원에서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역시나 수술실로 들어갔답니다. 제 실수로 인해 처자식이 크게 다친 걸 보니 미치도록 미안했고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장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온 아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게 됐고 아내는 수술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제 세상이 무너진 기분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실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땐 아내가 영안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이 입원한 병실로 갔더니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더군요. 아빠 미안해. 내가 바닷가 가자고 졸라대서 이런 사고가 났어. 아빠한테 미안하고 하늘나라로 간 엄마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해. 아니야 기철아. 모두 아빠 잘못이야. 기철이 다리는 아빠가 꼭 고쳐줄게. 이젠 별로 안 아파. 의사 선생님이 곧 걸을 수 있다고 하셨어. 아내를 떠나보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평생 오른쪽 다리를 굽히지 못해 절어야 하는 장애가 있다고 했거든요. 열심히 뛰어놀 나이에 쩔뚝대며 걸어다닐 아들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하늘로 보낸 뒤에 생긴 죄책감과 우울증은 저를 크게 괴롭혔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아들이 눈에 아른거렸고 저 때문에 또다시 큰 상처를 주는 건 애비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살아보려고 걸어 내려왔어요. 얼마 뒤 퇴원한 아들은 의사의 말대로 쩔뚝대며 걷는 신세가 됐어요. 제가 미안해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는 기철이를 보니 가슴이 2배로 더 아팠습니다. 저는 가슴앓이를 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사고 이후로 화물차 기사를 그만뒀고 택시기사로 직업을 바꿨어요. 못 배우고 기술 없는 제가 일을 구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운전한 경력이 있어서 그나마 택시회사에 취직하게 됐답니다. 욕심내지 않고 밤부터 아침까지 하루 1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어가면서 아들을 돌봤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어느새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됐어요. 아들은 명문대 공대를 나와 회사를 다녔고요. 아들은 20살이 되자마자 제 품을 떠나 혼자 지냈어요. 제가 그렇게 하길 바래서 전셋집을 마련해 줬답니다. 아직 저 때문에 사고가 난 걸 잊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 아들과 따로 사는 것이 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아들이 걷는 뒷모습을 보는 것이었는데 쩔뚝대며 걷는 이유가 제 탓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마음 편하고 싶어서 아들을 독립시킨 것이죠. 저 없이 홀로서기한 아들은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고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은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들을 만났는데 회사를 퇴직하고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시대가 변해 4차 산업이 발달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겠다고 작게 사무실을 차려 혼자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저야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고 만족하기만 하면 상관없어서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기철아, 너는 뭘 해도 될 녀석이야. 넌 네 엄마 닮아서 똑똑하고 잘났잖아. 그리고 성품까지 좋아서 나중에 직원들 뽑으면 존경받는 대표님이 될 거다. 아버지는 늘 저한테 칭찬만 하시네요.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고맙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버지, 아직도 옛날 사고일 잊지 못했어요?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발 자책하지 말고 그만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괴로워하지 않으마. 항상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아버지, 우린 언제 같이 살 거예요? 저 독립시킨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아들 덕 좀 보시고 좀 편히 사시는 게 어때요? 아니다. 애비는 아직 젊어. 요즘 60대는 노인축에 끼지도 못한다. 그리고 기철이 너도 나이가 있으니 장가 가야 하지 않겠어? 어디 예쁜 아가씨 숨겨둔 거 아니냐? 아버지도 참.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 없어서 여자 만날 새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요. 아이, 그렇지. 뭐 네 말이 맞다. 결혼은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기철아, 애비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지만 쩔뚝대는 다리 때문에 여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역시 제 탓이었죠. 아들이 선한 미소를 지어주며 저에게 괜찮다고 과거를 잊으라고 매번 말해줬지만 제 미안한 마음은 쉽게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기철이는 혼자 어플 개발을 수년 동안 했는데 곧 대박을 터뜨렸답니다. 수백만 명이 다운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돈방석에 앉게 됐대요. 그래서 회사를 확장해서 직원 30명을 사무실에 채우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어플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저는 아들이 크게 성공하니 기뻤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들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인맥이 좁아서 자랑할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친한 택시기사 친구를 택시 정거장에서 만나 실컷 자랑했답니다. 그와 저는 매일 택시 정거장에서 5분 정도 만나는 사이였어요. 아이, 김씨, 내 아들 사업이 대박 났다네. 핸드폰 어플 출시해서 초대박이 나서 회사까지 이사했어. 강남에 사무실을 냈다고. 아이, 그게 정말인가? 강남에 사무실을 냈다고? 아이, 그럼 진짜 부자가 된 모양이구먼. 이씨, 자네 택시기사 때려쳐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닐세. 내 아들이 성공했다고 내가 논팽이처럼 놀 수는 없지. 아직 젊고 일하는 것도 재밌으니 말이야. 아이, 부럽다. 아이, 자네 아들 아직 미혼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 때문에 결혼 못하고 있어. 자네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 아이, 제대로 좀 말해봐. 김 씨는 택시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지 5년이 넘은 데다 가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시는 친구 사이여서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장애를 얻었다는 것까지 다 일러줬죠. 그러자 친구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니, 어쩐지 자네 얼굴이 늘 그늘져 있더라니. 이보게 이씨, 다 지난 일이고 아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그만 괴로워하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항상 변치가 않아. 기철이가 그때 다치지만 않았어도 여자도 마음대로 사귀고 그랬을 텐데. 에이, 아직 자네 아들 젊지 않은가? 곧 좋은 사람 생길 테니 걱정 좀 그만해. 그럴까? 내 아들 장애를 이해하고 사랑해줄 색시감이 나타날까? 아유, 그렇대도 자네 아들은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성품까지 바른 사람이니 분명 짝이 나타날 거야. 그 친구는 늘 저에게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속을 그렇게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대박을 터뜨린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기철이가 제 집에 찾아왔는데 혼자가 아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기철아, 이 어여쁜 색시가 네 처가 된다고? 아이고야, 축하한다, 축하해. 경사났구나, 아들. 연애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많이 좋아해서 결혼해서 합치려고요. 그래. 나는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조건 좋다. 이 애비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 마음 편히 결혼하거라. 제가 택시기사로 벌고 있는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니 이번 기회에 전 재산을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실컷 축하하고 나서야 예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아가씨, 반갑습니다. 내가 기철이 애비입니다.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곧 며느리가 될 텐데 딸처럼 편히 대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그럴까? 이렇게 어여쁜 색시가 우리 기철이랑 결혼한다니까 기분이 참 좋네. 그래,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예요. 기철 오빠랑은 어플 출시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이야, 이 둘이 동시에 반했다고? 제대로 된 임자 만난 거구만. 정말 잘 됐어. 너무너무 기쁜 일이야.
그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속도로에서 삼중추돌로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줄곧 혼자 살아왔고요.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아내를 잃었던 것과 비슷한 과거가 있더군요. 저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며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유 저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비통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바르게 커서 아나운서가 됐다니. 부모님은 하늘에서 분명 자네를 보고 웃고 계실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님, 기철 씨도 사고로 다리 다치고 어머님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버님, 그동안 힘드셨죠? 그 마음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잃어봤으니까요. 아버님, 저희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한 식구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따를게요. 저 받아주실 거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 아들이 선택한 색시인데 내가 왜 반대를 하겠어. 게다가 이 아픈 기억이지만 통하는 것도 있으니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들이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얼굴도 예뻤지만 마음씨도 참 착한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장애를 색안경 끼고 봐주지 않고 작은 불편함을 가진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니 이제 더는 여한 같은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통장을 아들에게 건네줬죠. 그동안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을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줬죠. 그러자 아들은 못 받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 능력 있는 사업가예요. 돈은 이미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야말로 일 좀 그만두시고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젊다니까. 벌써 일을 그만두면 무슨 재미로 인생 살겠냐. 그리고 이 통장은 받아둬라. 네가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여도 애비가 주는 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 않니? 아버지는 늘 한결같으시네요. 좋아요, 받을게요. 아버지가 주시는 돈 감사히 받을게요. 결혼자금으로 잘 쓰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다. 애비는 바라는 거 없다. 그렇게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며 빨리 결혼식 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기철이가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저는 별다르게 준비할 게 없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낮에 반가운 손님이 제 택시에 탑승했어요. 저는 마스크를 내리고 인사하려고 했죠. 근데 예비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며 택시에 타서 통화가 끝나면 인사하기로 했답니다. 일단 가자는 곳으로 출발했고 예비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됐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으니까 30분만 기다려. 지금 남편 모르게 가는 중이야. 오늘 상암동에 호구 만나는 날이니까 준비 잘하고 와야 해. 알았어. 조금 이따가 만나. 들어보니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호구를 조지겠다는 말을 듣자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더 높이 올려 쓰고 저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상암동에 도착한 예비 며느리가 수고하라며 내렸는데 목소리를 들킬까봐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갓길에 잠시 택시를 세우고 얼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대충이라도 알아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제 앞을 걸어가는 며느리는 도로가에서 골목을 향해 걸어가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비집고 빨리 걷던 며느리의 뒤를 놓치게 되자
고개를 돌려가며 종종 걸음으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골목 중 하나를 찍고 급하게 뛰어갔는데 곧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누가 내 뒤를 따라오나 했더니 아버님이셨어요? 그래, 네가 보이길래 따라왔다. 아버님 아까 저 태운 택시기사였어요? 옷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되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지? 이 놓친내야.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길 갔어야지. 왜 내 뒤를 따라왔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더군요. 이봐요, 노인네.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내 원망은 하지 마.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뭐 하는 년이야? 뒤 좀 봐. 아저씨 이제 큰일 났어. 며느리 말에 뒤를 돌아봤더니 누군가 주먹으로 제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고 한참 뒤에 어디선가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컨테이너 박스 같았고 창문 밖으로 풀이 우거진 들판과 나무가 밀집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를 기절시키고 어느 시골로 끌고 온 모양이었죠. 잠시 후 컨테이너 박스의 문이 열리며 두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제 예비 며느리였고 또 다른 남자는 제 동료이자 친구인 김 씨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그 자식을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제 입에 테이프를 떼주더군요. 아이고 이씨, 여기서 뭐네. 아까 자네 턱주가리 날린 게 나야. 김 씨, 자네 뭐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고 저 여자랑은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냐고? 부녀 사이지. 내 딸이야. 뭐? 딸? 자넨 가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게 다 무슨 짓인지 설명 좀 해보게. 그러자 친구 김씨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니? 이보게 이씨, 자네가 아들 자랑 엄청나게 했잖아. 강남에 회사 차리고 수십억 벌었다고 말이야. 기억 안 나나?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내 아들 돈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접근이라도 했다는 거야? 자네 딸이라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보기보다 이해가 빠르네. 맞아. 이씨, 나에 대해 잘 모르지? 그렇겠지. 전과자가 얼굴에 전과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씨, 난 사기 전과 사범이야. 택시기사하고 있던 건 위장 직업이라고. 여러 등신들 등쳐먹고 살아왔는데 자네가 나한테 환상을 심어줬잖아. 자네 아들이 부자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 딸 호출해서 작업 좀 한 거야. 너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나? 사우디에서 일하다가 왔다며? 돈 많이 벌어서 주택집 하나 가지고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다고 했잖아. 당연히 거짓말이지. 난 감옥에서 썩다가 출소해서 택시기사 시작한 거야. 처음엔 조용히 개미처럼 돈 벌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있으셔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택시 손님 중 돈 좀 많아 보이는 연놈들 쫓아가서 좀 못된 짓 했네. 그런데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거야? 대단한 놈이었네.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마음을 주고 친구를 했다니. 네 놈이 하도 외롭고 불쌍해 보여서 말 좀 붙인 거야. 사실 자네한텐 사기칠 마음 없었어. 근데 아들내미 기철이 놈이 떼부자가 됐다고 자랑하길래 자네와 내 우정은 끝이 난 거지. 저는 분노하며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사기꾼이라고 치자. 근데 네가 딸을 이용해서 내 아들에게 접근하게 했다고? 어떤 부모가 그런 미친 짓을 해? 내 딸, 얘도 전과자야. 내 피 물려받아서 그런지 사기치는데 도 같았어. 보다시피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죽이지.
남자 새끼들이 알아서 들러붙어 주니까 꽃뱀질하며 살아왔다고. 정말 거지 같고 미친 자식이었습니다. 애비라는 놈이 딸을 이용해서 같이 사기극을 벌이다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하튼 제가 잡혀온 이유가 무엇이고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사기 부녀단. 니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날 여기로 잡아온 이유가 뭐야? 설마 이렇게 묶어두고 내 아들한테 돈을 요구하려는 거야? 제 물음에 예비 며느리가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이 늙은이가 뭐라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유치한 짓을 누가 해? 이봐 늙은이, 여기 당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딜 다녀왔는 줄 알아? 당신이 택시 안에서 들었던 상암동 호구한테 다녀왔어. 그 자식 잡아 족치고 재산 우리 부녀가 만든 비트코인으로 넣게 했어. 그 돈은 추적하지 못하거든. 당신 아들도 며칠 뒤에 아빠랑 가서 족친 다음에 전 재산을 우리 비트코인으로 넣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나? 그러니까 꽃뱀으로 남자 잡아서 부녀가 협박과 폭행으로 겁을 주고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집어넣고 해외로 뜨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 맞아 도친내야. 우리 부녀는 환상의 호흡이라 척척 잘 맞아서 절대 걸리지 않아. 며칠 뒤에 네 아들 기철이 그 다리 빙신을 다른 다리도 작살낼 거야. 전 재산을 깡그리 주지 않으면 팔도 작살낼 거고. 이 나쁜 년, 이 개 같은 것들아! 내 아들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어! 제가 악을 쓰며 말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키득거리며 말하더군요. 노친내야, 너 지금 눈치가 없니? 네가 여기 끌려왔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감이 안 잡혔나 봐. 주변을 봐. 여긴 숲속이야.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오늘 노친내 당신은 여기 어딘가에 묻힐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놈의 다리가 작살이 나든 팔다리 빙신이 돼도 노친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알겠니? 이것들 사기꾼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악마들이었네. 그래 해봐. 날 묻어버리겠다고. 그러기 전에 니들 중 하나는 내가 이빨로 씹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자식을 지키려는 애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묶여있는 주제 어디서 까불어? 아빠, 얼른 이 노친내 처리하고 가자. 그리고 다리 빙신 기철이 놈은 내일 바로 덮치자. 빨리 끝내고 뜨는 게 좋겠어. 그러자 김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자 뒤로 풀어버린 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나 김씨에게 달려들어 코를 물었습니다. 두 부녀가 저를 어설프게 밧줄을 묶어놔서 눈을 뜨자마자 풀어놨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 때까지는 인질로 보이려고 가만히 앉아있던 겁니다. 저에게 코를 물린 김씨는 괴성을 지르며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아이 미친 개놈아! 떨어져 떨어지라고! 야 딸내미 이 자식 좀 떨고 봐. 아빠 조금만 참아. 이 자식 뒤통수 날려줄게. 저는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김씨의 코를 끝까지 물어뜯고 두 부녀를 개박살내고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이윽고 예비 며느리년이 제 뒤통수를 갈겼고 저와 김씨는 같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씨의 코를 물고 있었어요. 야 이 딸내미 이 자식 아직도 내 코 깨물고 있어. 빨리 어떻게 해봐. 그냥 여기서 해치워버려. 알았어. 아빠 한 방에 보내버릴게. 조금만 참아. 잠시 후 제 머리 위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를 내리치려고 쇠파이프를 높이 들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묶여있는 두 발로 그년의 발을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김씨의 코를 놔주고 며느리년의 코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노친내가 내 코 물었어. 어떻게 좀 해봐.
이 자식은 전생에 개새끼였나? 왜 이빨로 물어뜯고 지랄이야? 아우 아파. 잠깐 기다려봐. 이 아빠가 제대로 끝내줄 테니까. 저는 김 씨의 공격을 피하려고 힘들게 일어나 묶인 다리를 콩콩 뛰어서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발목이 묶은 밧줄 매듭은 너무 꽉 조여서 가위나 칼이 필요했답니다. 지금은 두 발로 콩콩 뛰어서 이 숲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 판단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던진 쇠파이프가 제 뒤통수를 명중해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네. 이씨, 그렇게 도망간다고 못 잡을 줄 알았어? 자, 이제 네 놈 인생은 지금 끝날 거다. 저승에 있는 네 마누라 보러 잘 가라, 이 자식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숲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김 씨의 공격에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부녀가 아들을 찾아가 겁박하고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하니 사무치도록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리도 절개된 걸 평생 가슴 아프게 봐왔는데 이번엔 제가 사기꾼의 덫에 걸리게 했으니 미치도록 미안했어요. 저는 김씨놈의 손에 끝장이 나면 귀신이 돼서라도 제 아들을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피슝 하고 소리가 나며 김씨의 몸에 들러붙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는데 테이저건을 쏜 것 같았어요. 몸을 힘들게 뒤집어 보니 김씨는 전기를 먹고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바닥에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여럿이 컨테이너 박스를 포위했고 며느리년에게 두 팔을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두리번거렸더니 저 뒤에서 쩔뚝대며 아들 녀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철이냐? 아버지, 무사하셨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너였구나. 기철이 너 어떻게 알고 경찰들이랑 온 거냐? 그게 애인이 수상하게 통화하는 걸 듣고 의심이 가더라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술 좀 썼어요. 전현이 쓰는 핸드폰을 똑같이 복사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거 다 들을 수 있고 문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혀왔다는 걸 두 부녀의 통화를 듣고 알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힘들게 이 숲까지 오게 됐네요. 맞다. 내 아들이 프로그램 개발자였지. 못하는 게 없으니 그런 것도 다 아는구나. 어쨌든 다행이다. 네가 무사할 수 있어서. 아버지는 지금 저를 걱정해요? 전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버지가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네가 저 여자를 만나게 된 게 모두 내 잘못이라고. 친구라고 믿은 놈한테 아들 자랑을 좀 했더니 지 딸내미랑 짜고 감금해서 전 재산 빼앗으려고 했다고. 아버지, 제가 그런 수에 걸려 들겠어요? 그냥 모른 체하고 가만히 계셨어도 제가 다 해결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내 귀한 아들이 걸린 일인데.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되겠니? 하마터면 네 인생이 또 나로 인해서 망가질 뻔했다고.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적 없어요. 또 예전에 사고 이야기를 꺼내실 거면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고가 나는 거고 다치기도 하는 거라고요. 평범함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제발요. 아들의 말을 듣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 미안하기만 했으니까요. 한편 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비 며느리였던 꽃뱀 사기꾼녀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사 하나가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들고 경고했어요. 당장 나오지 않으면 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는 절대 못 간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난 안 나가. 교도소에 또 들어가느니 여기서 돼지는 게 낫겠어. 다가오지 마. 며느리는 자해를 시도하려고 혀를 깨무는데 어설퍼 보였습니다.
형사는 하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쏴서 며느리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부르르 몸을 떨다가 이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이로써 사기꾼이자 악마 같은 범죄자 부녀는 현장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와 아들도 뒤를 따라갔어요. 두 부녀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상암동 호구라는 남자가 와서 피해 사실을 알리자 그제야 범죄 사실을 자백하더군요. 이 부녀는 바로 구속이 됐고 구치소에서 몇 주 지내다가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수감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와 아들은 이 사건 이후로 같이 살게 됐어요. 깊은 대화가 오가다가 아들 녀석이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젠 피하지 마세요.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가슴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이 애비가 그때 사고가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너를 피한 것 같구나. 앞으로는 미안해하지 않으마. 네 말대로 같이 살아보자. 그래요. 저도 아버지 모시고 효도라는 걸 좀 하게 해달라고요. 효도는 무슨? 기철이 네가 태어났을 때 효도는 끝났다. 네가 내 아들이 된 순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행복을 느꼈다고 이 녀석아.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이 애비 마음 알 거다. 그래요? 그럼 빨리 장가 가야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아들이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모라면 모름지기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과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젠 트라우마가 사라졌는지 아들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미안한 감정이 사그라들어서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저와 같이 지낸 지 1년 만에 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수수하고 청순한 아가씨였는데 사회복지사라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과는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만나 인연이 됐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했는데 사돈 식구들이 다들 밝고 좋은 분들이어서 이번엔 의심 없이 아들 기철이를 장가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결혼식장에 다리를 쩔뚝이며 신랑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안타깝거나 미안하지 않고 그저 멋있고 훌륭해 보였답니다. 저는 그때 기쁨의 눈물을 처음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시점은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손자를 낳았어요. 그러자 아들 기철이는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그때 그 말씀 이해했어요.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효도를 다 했다는 거요. 저 정말 자식이 태어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냐? 하하하,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네. 애비가 너에게 느꼈던 사랑이 뭔지 내 손자를 통해 느껴봐라. 아마 인생이 아주 행복할 거다. 아들은 손자를 키우면서 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 친구 같은 부자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저도 손자를 종종 봐주고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손자 녀석이 아들과 판박이어서 또 애비가 된 기분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군요.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와 친구였던 놈에게 사기와 많은 범죄를 당할 뻔했는데 아들과 제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격려나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택시 운전하며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